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은행권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외환 위기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뉴욕 증시가 각종 악재를 딛고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47.14포인트 오른 8,726.61로 마감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67.32포인트 상승한 1,532.10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1.08%포인트 낮은 5.58%로 인하했습니다. 1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금리 인하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3.60%에서 2.52%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2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EU 전체 GDP의 1.5%에 이르는 규모로 당초 예상됐던 1,400억 유로를 크게 웃돕니다. 인도의 경제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 시내에서 어제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해 최소 8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호텔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26명 중 21명은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섭입니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다라고 천명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의 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의장으로 폴 볼커 전 FRB 의장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기관은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각종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자세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원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오전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극복을 하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전에 또 역시 그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오후 마감 전에 상승폭을 키워나가서 한 3%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1시간 전에는 역시 한 10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마지막에 또 한 150포인트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이번 주 증시는 오바마 증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바마 그 당선인이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지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을 지금 극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그 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폴 볼커는 누구냐면은 그 전 연준리 의장입니다.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의 연준리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는 그 인플레이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경제 회복을 살리는데 아마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는 오바마 당선인이 지금 그 이번에 발표된 그 경제 내각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경제 회복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강력하게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특히 어제는 자동차 GM이라든지 포드라는 이런 회사들이 제너럴 모터 GM이 한 36%, 포드가 26.5% 오르는 등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이 연말에 공장 가동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어제는 그 전날에 많이 내렸는데 어제는 한 4% 이상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휴렛 패커드, 애플 등 이런 기술 주도주 업종들이 많이 오르면서 그래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많은 호재들이 주가를 물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 경제를 나타내는 그 지표 자체들을 보면은 네.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현재 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1분기까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잠깐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도 역시 17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주당 그 4주 평균 청구 건수가 한 25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상황이 지금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그 내구재 주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최대 폭으로 급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최악 상황, 바닥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내일은 또 그 감사절입니다. 미국의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 추수감사절 전날 한 3% 가까이 급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요즘 그 흐름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계속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그 일본주는 어제 잠깐 내렸습니다. 우선 일본주를 먼저 보시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1.3% 내렸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일본의 수출주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요타 자동차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 자동차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제1의 자동차입니다. 그 고장이 전혀 없는 아주 그 자동차 제품으로서는 그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이런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가 10년 만에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서 어제는 일본이 수출주 중심으로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의 상승폭을 보면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내린 것은 아니고 한 1%니까 최근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뭐 적게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어제 또 일본 시장에서 특이한 사건은 그 엘피다 메모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 중에 하나죠. 세계 최초로 최소 DM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22% 이상 급등을 했고, 어제 오후에 장 마감 후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장 마감 후에 중국에서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폭도 상당한데요. 1.09% 11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폭으로 가장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그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를 먼저 중국 경제를 먼저 살리고 보겠다는 그 중국 정부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준율을 1년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소형은행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까지 지준율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저소득층 지원 확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살리기 등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지금 중국 정부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미국과 함께 지금 양대 강국이 지금 그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강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가 지금의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30일 그 FRB와 우리나라 간의 그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업 관련해서 그 협정을 맺었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이제 40억 불 규모의 자금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외화를 일반 은행에 공급을 할 때는 그 입찰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그 입찰되는 그 금액이 한 4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그 통화 수업을 통해서 들여오는 4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88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표의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예. 화면에. 자, 먼저 전일 국내장 주요 지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전일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46.6포인트, 46.46포인트 올랐고요. 4.72%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도 공이 코스피가 오르는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8.12포인트 정도 올라서 295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2.8% 정도 상승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렇죠. 어제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었고요. 기관은 2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316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부분과 또한 연기금 매수뿐만 아니라 어제 눈여겨보였던 거는 11월 들어서 처음 들어오는 1000억 이상의 외국인 순매수 부분들이 전체적인 장세를 견인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매수세가 주로 몰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로 몰렸습니까? 예,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들은 금융주였던 기업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아, 미래에셋증권, 삼성중공업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그 네. 테마별로 본다면 결국은 금융주, 은행, 증권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최강 종목들이 어떤 테마를 이뤄서 올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에 관한 움직임도 함께 살펴봤고요. 전일 우리 장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시장 전체와 그리고 또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는 이제 외국인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같은 종목, 업종 네.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한양행, 대한통운,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일 시황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 순매수가 월 들어서 그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서울경제신문의 제1면에 외국인 매도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면 기사였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자율적으로 반락을 보였다는 게 또 눈여겨 보여집니다. 1,480원대, 1,500원대 밑으로 들어오면서 한 22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부분하고 코스피 지수가 오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보였지만은 어떤 당국의 개입보다는 전체적인 자율적인 반락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환율 하락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월말에 이제 전체적인 제조업 부분의 어떤 그 내고 물량들이 일단은 몰리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HSBC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 마무리가 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어떤 코멘트 부분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금융, 건설, 조선, 철강 업종들의 테마별 상승 부분이 또 눈여겨 보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은 미국 시장의 그 시티그룹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와 함께 좀 눈에 띄던 게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어떤 경기 침체를 좀 이제 일으키기 위한 뭐 대운하가 다시 추진될 그렇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돌면서 그와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도 있었죠. 예, 그 특징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뭐 대운하 관련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눈여겨 보였던 부분은 은행 관련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라든가 기업은행, 뭐 지방은행 다 공이 상승을 보였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동성 부분에 대한 뭐 루머들이 나오면서 우리은행이라든가 우리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래서 국내외 급 효제에 따른 그 동반 반등을 보였었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투자 자문사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같은 경우가 지분을 한 5% 정도 보유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반등을 보였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종목은 LS 같은 종목들이 미국 정부의 송전망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2006년도에 초고압 그 전력선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내수 시장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기술력이 그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LS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고, 마지막으로는
부분은 이제 대운하 관련 종목들의 그 재추진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특수건설이라든가 이화공영, 그다음에 사모개발, 홈센터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체류중인 이재호 전 의원이 뭐 그런 투자자들하고 접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일 우리 장에 관한 상세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장에 오늘 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우선은 1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부분이 뭐 간헐적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는 부분은 어제 처음 보였습니다. 사실상 그 1,000억 부분은 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1,000억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보였고요. 하지만은 이제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그 순매수 부분이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2,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은 그게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 2,300억에 달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저점을 이용한 매수세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는 언제나 또 매물화될 수 있다는 부분과 네. 세 번째는 이제 900선이 일정 부분 쌍바닥권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정부에서 이제 채권 안정 펀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중 그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서는 은행채라든가 회사채의 어떤 스프레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금리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적인 전체적인 단기 유동성 부분은 굉장히 아직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종목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유동성 비율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그 정기예금이라든지 현금 유동성 자산이 굉장히 많으면서 어떤 단기 부채 부분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유동성 비율이 높은 종목분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S1, 그다음에 한전 KPS, 그다음에 현대 이포조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밖에 유한양행, 현대중공업, 롯데제과,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0선의 어떤 그 이중 바닥 부분의 어떤 바닥권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따른 이제 하방 경제성이 일정 부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신다면은 일단은 지난 10월 27일 날 892포인트의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전체 꾸준하게 나타났지만은 어떤 그 시세 흐름이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걸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바닥권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 저점보다는 높은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났다는 부분하고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기 저점이 첫 번째 저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완만하게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단기 저점을 형성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98년도, 그다음에 2001년도 9.12 테러 때도 마찬가지고요. 2003년도, 2006년도 마찬가지 이런 저점 부분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주가는 일정 부분 펀더멘탈에 선행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어떤 안 좋은 상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2003년도 1분기 부분도 경기에 대비해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빨리 바닥에 저점을 형성했다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오늘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블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는 더블딥보다 이제 또 트리플딥이 나타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 한번 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보다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트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LS 산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3분기 실적이 낮아가지고 일단은 주가가 하락을 보였다면 그 부분은 또 기저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 실적은 뭐 다른 기업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성과급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계절 성수기도 있고 전력 사업 부분이 매출분이 4분기에 매출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전력 사업 부분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기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이 한 20% 정도 상승을 보이는 모습과 2009년도 신성장 동력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스테인리스 신규 사업 부분도 또 주가 상승에 한몫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가격대는 어떤 정도를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매수세는 우선적으로는 주봉상에서 보이고 있는 이 전환선 구간입니다. 지난 저점 부분에서 돌아서는 부분인데 이 전환선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상승을 보인다면은 전일 저점이 종가였던 41,000원보다 500원 더 높은 가격의 매수가를 제시합니다. 41,500원 매수가를 제시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일봉상에 보시면은 기준선 자체가 중기적인 추세 구간을 만들어냅니다만은 오늘 고점을 넘어서 준다면 이 기준선도 이제 바닥권을 만들어낸다고 볼 때 37,500원대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그 주봉상의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45,000원대 가격이 됩니다만, 이 가격대를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구름대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49,0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48,0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1,000원대로 조금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표가 대비해서 일단 저점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리스크의 LG선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 간단하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LG 같은 종목들도 지난 그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수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한 39,000원 정도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49,000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게 짧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동규동 지점에 계시는 송심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현재 8시 57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참 구준데요. 우리 증시의 모습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좋은데요. 맑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현재 2.54%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플러스 4.55%, 한국전력이 1%, 현대중공업이 5.3%, 현대차 4.6%, 신한지주와 그리고 LG전자가 약 각각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플러스 3%와 LG가 플러스 2.35%, 신세계 역시 2.44%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KB지주와 함께 현재 금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공업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현재 6.25%이고 현대모비스도 4.6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웅제약, 코오롱, 그리고 신도리코 등등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보 합세 내지는 약 1%대 정도의 하락세에 그치고 있고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지만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2%에서 4%대 정도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NHN이 플러스 4%이고요. 태웅과 메가스터디가 3% 내외. 소디프 신소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76%이고 성광밴드도 5%대, 그리고 평산이 플러스 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과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자, 한국기업평가, 에임하임, KH바텍,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등이 3%에서 4%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플러스 그리고 큐리스가 마이너스 1.38과 마이너스 4.0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현재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이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딱히 집어내긴 힘들지만 하지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지긋하게 느긋하게 좀 올라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다지면서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면서 보다 더 탄탄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늘 같은 장세가 폭등 장세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오늘의 출발 상황을 예견케 합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오늘의 출발 시황을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동시호가 때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4.55%의 상승세가 먼저 눈에 띄고요.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4.30, 현대차 플러스 5%, 신한지주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금융이 4%대 6.9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LG가 나란히 3%대의 상승이고요. 두산중공업이 플러스 6.47,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5.34, SK케이미칼이 비슷한 5.74의 상승이고요. STS엔진도 역시 5.64%대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NHN이 플러스 3.83, SK브로드밴드 플러스 1.39, 태용이 플러스 3.47,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소디프 신소재, 태광, 그리고 서울반도체, 성광밴드 등등이 4에서 6%까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산도 역시 6%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KH바텍, 큐리스, 에임하이 등등이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상당히 맑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주식시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전일 미 증시가 3% 안팎의 상승을 하면서 그 기술적으로는 전저점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그 미 증시에 대한 그 저점 확인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내부적으로도 그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방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PF나 그 키코 문제로 경색되어 있던 금융시장이 다소나마 그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국내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그 한 30포인트 안팎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지수를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7%, 29.51포인트 상승한 그 1059.4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는 7.76포인트, 2.63% 상승한 303.27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는 그 삼성전자나 그 포스코 그리고 KB금융 같은 그 대형주들이 상승을 일단은 좀 리드를 하는 모습인데요. 매기가만 해도 그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중소형주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스닥이 6일 만에 장중 300선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예. 자, 오늘 장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미국발 훈풍이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이 그 1.08%의 그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2천억 유로 상당의 그 EU의 그 경기 부양 의지 등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그 증시의 분위기가 급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미 자동차 업종의 그 자구안 발표를 앞두고 GM이나 그 포드 등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회생 기대가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미 자동차 업종의 회생은 일단 그 유럽과의 그 무역 마찰 등 또 다른 문제를 좀 내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안심하고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그 더블 바텀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관점의 접근을 좀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중국과 유럽 등의 그 경기 부양 의지를 확대하면서 그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좀 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그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 의사를 시사하면서 중소형주의 그 불확실성도 그 다소나마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기전자나 운수 장비 그리고 철강 업종 등 그 경기 민감 업종의 가격 메리트에 좀 관심을 두고 접근을 지속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매기가 그 중소형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좀 염두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장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판매 부진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에 직면했습니다. 연말감산이라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할부금융 유동성 지원과 자동차 공채 매입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상황이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사회 간접 자본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부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율 급등이 회계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입니다. 조선에 이어 해운과 항공업체까지 회계상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파생상품인 키코 손실도 불어나 정상적인 기업들이 상장 퇴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묘책을 찾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현장 경기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54로 전월의 67보다 1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는 68에서 52로 떨어져 지난 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체 임금 근로 시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 4분기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240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2.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물가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삼성이 브랜드 전략 강화에 나섭니다. 삼성은 어제 강남 사옥으로 이전한 뒤 가진 첫 사장단 협의회 주제를 브랜드로 잡고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중요해진다며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품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 하청업체들도 혹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떼일까 걱정하는가 하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받게 돼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금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들이 겨울 골퍼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겨울철 그린피를 깎아주고 팀 성적에 따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제 한파로 지갑이 얇아진 골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자동차 회사들이죠. 세계 경제의 한 굉장히 큰 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전통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과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자, 지금 파산 위기로까지 몰리는 걸 보면서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자동차 업계도 별반 그 상황이 다르지 않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좀 위기 아닌 위기인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감산을 많이 한다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 되게 이제 세계 경제 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모두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처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이 시간에 이제 GM대우의 가동 중단 소식을 아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쌍용 자동차와 르노, 삼성 자동차까지 생산 조절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5개 자동차 메이커 모두 다 전부 다 감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울산 2공장과 4공장의 특근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 근교에 있죠. 소아리 공장과 화성 공장, 또 광주 공장의 잔업과 특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가장 먼저 가동 중단을 선언한 GM대우 같은 경우 전 공장을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 가동을 멈춘다고 하고요. 특히 부평 공장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 내내 공장이 올 스톱되는 상황입니다. 쌍용 자동차 역시 평택 공장의 생산을 최소화해서 한 2주 정도 아마 가동 중단을 할 계획이고요.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 시간당 생산 대수 조절을 통해서 생산량 전체를 조절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올해로 그치면 다행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악화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우려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이 아마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과거 미래학자들이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자동차 업계가 빅5 정도만 살아남고 다 없어질 것이다. 네. 그런 전망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20세기 때는 손으로 그 회사를 꼽아놓으면은 아니 도저히 없어질 만한 회사가 없는데 왜 없어진다 그럴까? 그러면서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예.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위기가 닥치고 보니까 미래학자들의 말이 일견 또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사실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토요타 자동차가 어제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0년 만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정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감산이나 정리해고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토요타의 그 신용 등급이 감소되고 이런 것을 네. 저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또 자동차 업계가 정말 위기에 많이 빠졌구나.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자동차 업계가 업체 자체적인 감산이라는 건 사실 이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자동차 업계를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감산에 그치지만요. 내년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지금으로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같은 경우 이 내수 판매와 수출 현황입니다. 이게 특히 소형 신차 출시 현황 효과를 봤던 기아 자동차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내수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 굉장히 30% 이상 급감을 했지요. 이제 체험행 같은 대형 승용차를 아무래도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경기 침체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또 경유 가격 인상에 직격탄을 또 바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SUV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또 11월 들어서 판매량이 급전직하하고 있고요. 이미 뭐 10월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30% 안팎까지 생산량 전체가 또 내수와 수출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지금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요, 감사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정부 차원의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구제 금융을 이 자동차 업계에도 하겠다는 얘기 지금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취하는 경기 부양책 역시도 현재로서는 이 자동차 판매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또 유럽 역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경우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면 맞불을 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 세계의 들이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빗장을 걸어 잠글 경우 아무래도 외국에 수출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 할부 금융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원해달라. 또 뭐 자동차세를 인하해달라. 채권 매입을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들 뭐 과거 지난 수년간 계속 요구했던 바를 최근 들어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미 국내 소비 심리가 최악인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내수 진작책으로 자동차 판매가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요. 또 이미 뭐 오바마가 한미 FTA 문제에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그 노조의 그 어떤 파업이라든가 네. 그런 연례 행사처럼 벌어진 일단 그런 부분부터 노사 화합이라든가 하는 이런 모습부터 먼저 내부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런 지원을 바라는 게 순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미국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최대 강성 노조라고 하죠. UAW라고 네. 하는데요. 미국 자동차 노조가 지난 30년간 뭐 회사에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것이 지금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것도 또 한편으로서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뭐 노조의 여부를 사실상 돈으로 막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노조와 노사 모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퇴직한 직원들도 평생 그 보장을, 의료 보장이라든 그런 걸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땅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요. 예, 서울의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땅값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국토해양부가 어제 이제 10월 집가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국 땅값이 0.04%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죠. 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별 상승률이 보통 0.3%에서 0.4%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상승률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를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의 땅값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이 주택 시장이 침체에 들어서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 서울 지역이 바로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용도별로 볼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 지역의 이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 아무래도 일반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지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그래도 녹지와 공업 지역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뭐 녹지와 공업 지역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는 뭐 그나마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한 인천 지역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현재로서는 장담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경영 지표들 자체가 여전히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네. 자체가 하락세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가를 아마 지금부터 소개할 각종 도표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11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BSI라고 하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54로서 전월보다 13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98년 3, 4분기 이후, 즉 IMF 이후로 최저치라고 봅니다. 보통 이 BSI라는 게요, 100 미만이면은 한 달 후에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네. 54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12월 업황 전망 BSI가 나왔는데 이게 전월보다 무려 16포인트나 폭락을 해서 이 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9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조업이 BSI 지수도 지금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내년 1, 4분기 BSI 지수가 5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불과 이게 작년 3, 4분기만 해도 100이 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게 불과 1년 전이란 얘기입니다. 이번에 기록한 55포인트는요, 지난 98년보다도 더 낮은 수치, 즉 IMF보다도 상황을 더 안 좋게 보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마 61로서 저는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요, 정유가 11로 가장 낮고 출판, 인쇄, 철강 등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근로자들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설사 임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도 이게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봉급이 깎였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노동부가 이제 표본사업체 7,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 3, 4분기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임금이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이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용 근로자들이 그나마 조금 낫다는 거고요.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는데 더욱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상용 근로자 실질 임금 같은 경우는 2.4% 떨어졌는데 그치지만 임시직이나 일용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무려 9.2%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때일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것이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도 금방금방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환율이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환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을 보니까 4원 40전이 내린 여전히 1,473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크죠. 심한 경우는 상장 퇴출 위기로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환율이 급등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 회계장부에 적어야 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장부는 장부일 뿐이지 뭐 회계장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실제로 파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코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데 더 그렇죠.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회계장부라는 것이 뭐 당연히 기업 평가의 기본이고요. 뭐 주가 또 기업이 받아야 되는 채권, 대출 등이 모든 금융 상황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적자가 늘어나면은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상장 퇴출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장이 퇴출된다는 건요, 기업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부도에 못지 않은 사형 선고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장 환해지 옵션 상품인 키코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3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제 4조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장부상으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중소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체들에 이어서 항공업체들이나 이 해운업체들까지도 환율 상승으로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업체들이 이제 배나 비행기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달러 부채로 장부에 기입을 해왔는데요. 보통 부채 상환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업체들이 설사 영업을 잘했다고 치더라도 부채 때문에 적자 기업으로 이게 전환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모 상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손실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60배나 증가를 해서 결국 영업이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해운업체들이나 이런 좀 환율에 많이 피해를 보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 부채를 달러로 쓰는 현행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가 과연 쉬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지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라는 게 누가 뭐라고 해도 국제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투자자들을 위한 건데 이게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이러한 식으로 예외를 하나씩 인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분식 회계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환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환율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모든 정책은 결국적으로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해볼 수 없지 않고요. 또 하나, 정부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손을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경제 이슈들에 관해서 상세한 그런 분석을 함께 곁들여 들어봤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시장 상황이 개장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27포인트 고얼은 1057이고요. 코스닥은 300포인트를 회복한 303포인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율도 소폭 내렸네요. 2원 40전 하락한 1475원 20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달러도 물론이고 엔화가 무척이나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엔화 자체가 워낙 그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한 2, 3%대의 엔화 대출을 차입한 그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일반 병의원들 등 상당히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엔화가 오르니까 지금 갚을 수는 없고 연장을 하려니까 다시 그 2, 3%대에 빌렸던 그 엔화 대출이 지금 현재는 대출 금리가 한 5%대에 넘는다고 하네요. 갑자기 엔화가 너무 비싸가지고 갚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연장을 하자니 금리는 2배로 늘어나고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한 4배 정도로 늘어난 그런 효과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점은 별반 뾰족한 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빨리금 이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